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한 토론도 굉장히 유익하였고요. 오후 시간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이 오후 세션에서는 네 가지 주제로 발표가 되겠는데요. 국방보안관리 발전 방향, 그리고 무기체계 소요 기획 간 RMF 적용, 그리고 ECM 기술 기반 차세대 지능형 방산기업 문서보안 통합체계 플랫폼, CDS와 정보체계망 연동 방안이라고 하는 네 개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아마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국방보안관리 발전 방향이라고 주제로 국방정보본부의 손창근 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 암호체계 발전 담당을 하고 있는 저 손창근 중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짧게 한 15분 정도 얘기할 주제는 국방보안 발전 방향. 아까 이제 1섹션에서 얘기했던 주제가 국방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근데 이제 저희들도 물론 역량을 많이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우리 류현순 교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죠. 협업, 그 다음에 협력. 그래서 저도 시작하는 김에 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협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국방보안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보안암호 정책과의 암호체계 관련된 내용 총괄을 담당을 하고 있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국방보안. 이제 국방보안 관련해서 정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방보안은 국방전략 지원 차원에서 관점에서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대상은 누구냐? 군 및 관련 기관의 비공개 자료와 인원, 시설, 정보통신 시스템. 목적은 뭐죠? 비인가자의 탐지 및 공격 행위로부터의 보호, 이렇게 목적을 두고 이런 것들을 군사 및 비군사 영역을 포함을 해야 되고, 포괄적인 국방정책과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제반 활동 및 제도로 이렇게 저희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범주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주는 국가보안으로부터 산업보안하고 이렇게 대등하게 국방보안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분류를 하면 어떤 식으로 범주가 가능하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보안, 인원시설,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사이버보안, 암호보안, 방산보안, 국제보안, 방첩보안. 아까 오전 섹션에 주로 나온 테마가 방첩보안이었죠. 이런 것들이 각각의 요소별로 적용되지 않고 관리적인 측면의 보안, 기술적인 측면의 보안 또는 물리적 측면의 보안으로 이렇게 융합되는 융합보안 관점에서 이렇게 저희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방보안 관리는 뭐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리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방정책을 지원하는 정책 프로세스의 한 과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군사전략이라고 한다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사의 전투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학, 술적인 개념이 군사전략이라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군정, 군령 또 기타 군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국방정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국방정책 안에 있는 군사 비군사적인 영역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국방보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이제 국방보안 관리라는 것은, 여기서 관리라는 것은 저희는 기획, 계획,
조직 예산의 성과 관리 피드백 과정이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획은 국방 기획관리 업무 훈령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큰 틀은 국방 기본 정책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오른쪽 편에는 합동 군사 전략서가 하나 있죠. 그래서 합동 군사 전략자는 또 목표 계획서가 있고 능력 계획서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중기 계획, 그다음에 연도 예산으로 연결되는 이런 기획 문서가 있고, 국방 기본 정책서는 바로 밑으로 국방 기획 지침, 또는 또 오른쪽으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방개혁 2.0, 이렇게 스마트 국방혁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중기계획하고 연결되고 예산으로 연결되는 이런 하나의 그 큰 두 축이 있고, 부록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방산기술하고 연관되는 국방과학기술 혁신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거기에 맞춰 가지고 중장기 무기체계 발전 방향, 이런, 그래서 국방기술 기획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기획과정, 이런 기획과 그다음에 종합발전과 연결되는 조직 예산의 전반적인 피드백 과정을 관리라고 이렇게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첫 번째는 국방개혁 2.0과 국방부와는 결론적으로는 아까 첫 번째 시간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좀 동일한데, 융합보안, 사이버보안, 방산보안, 국방기술 보호, 방첩 규정이 총합된 법령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얘기 들은 내용들로 아주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전방위 안보 위협 제도하고 전자권 전환의 관계는 어떤가라고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따져 보니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군사기밀 유출 차단 대책도 고도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다음 이제 이따가 차후에 바로 이제 설명이 될 CMMC라든지 우리 RMF, 그러니까 위험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의 이제 한국형 사이버 보안 제도도 발전이 돼야 되고, 또는 국방의 암호 체계도 첨단화시켜야 되고, 획득 관리 시스템도 계속적으로 고도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국방기술 보호와 방산 보안은 어떤 관계이냐라고 이렇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스스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결과 이 문제는 방위산업 국방기술 보호 차원의 국제보안, 기술보호, 방첩 업무하고 연계해서 방산보안 역량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협업이 필요합니다, 협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저희들 자체만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또 방산 협력국 간의 국제 협력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 보안 위협으로 이렇게 국방의 보안 위협으로 보는 것들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 다시 말하면 국방 AI 발전 추진 전략을 하고 있고, 국방 빅데이터 발전 추진 전략, 국방 클라우드 발전, 국방 모바일 발전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대부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첨단 과학 기술이 들어오게 되니까 다시 새로운 보안 위협으로 이렇게 대두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첩보 수집 수단의 다양화는 전 시간에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게 상용 암호 기술들이 군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드론, 드론 로봇 포함해 가지고 대부분 IT 제품에 상용 암호들이 이렇게 상용 제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용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용 암호를 안전하게 이렇게 더 검증하는 이런 제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어 가지고 안전성 확보 대책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국방기술의 수출 경쟁력 향상으로 방산보안 수요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5대 수사기관 얘기 나온 것처럼 저희들도 동일하게 정보 수사기관과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국방 보안태세 확립이라고 이렇게 확립 추진이라는 큰 전제하에 목표는 전방위 국방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방 보안 정책 및 제도 개선으로 핵심 기술이 국방에 들어오는데 촉진제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보안 체계도, 아까 이 시간에 얘기했던 DNA 플러스 S 기반, 그러니까 DNA 사업을 하려 그러면 자동적으로 보안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큰 목표 아래 국방 보안 법령 및 제도 정비, 군사 기밀 유출 차단 대책 발전, 국방 암호 체계 첨단화 및 획득 관리 체계 개선, 방산 보안 역량 제고 및 협업 강화로 이렇게 4개 전략 과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이렇게 추진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4대 전략 16개 실행 과제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몇 가지 멘트를 한다 그러면 아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뭐 발표를 한다는 것 차원을 떠나 가지고 첫 번째 과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 방산 관련해서 법령제도 통합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과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1번 과제 국방부 안에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중에 아까 얘기했던 방산 관련 법령제도 통합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방위산업법 발전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도 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도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이런 계획에 반영을 하면서 같이 협력적으로 나가야 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하고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첨단 보안 진단체계 구축 이런은 오늘 협찬에 오신 협찬해 주시는 보안업체들도 굉장히 많으시던데, 그 보안업체 같은 경우는 국방부가 첨단 보안 진단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저희들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협력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전반 시간 동안에 나왔던 얘기 중에 그다음에 또 한국형 사이버 보안제도 태의 RMF 제도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의 주 섹션인 방산보안 역량 제고 협력 강화 측면에서는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던 방산업체의 보안 환경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국방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 지원 체계도 좀 더 발전시켜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첩하고 연계해서는 우리 5대 수사기관과 연계해서 통합 대응 체계도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협력적으로 이렇게 협업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아까 최우식 우리 회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국방부는 국방보안 발전에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국방부 안에 관계 부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협력 업체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산학연 연구소, 그다음에 학교 기관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협력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이런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국방부가 방산보안에
또는 국방부 안에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하나씩 일신 우일신 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방보안관리 발전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강연을 해주실 무기체계 소요기획관 RMF 적용 윤기식 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보안연구소 방산보안실에 근무하는 윤규식입니다. RMF 관련 내용이 처음 접하시는 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내용을 하기는 좀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차와 개념 위주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주제 발표에 앞서서 국방보안연구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RMF 추진 배경부터 결혼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연구소 소개입니다. 국방보안연구소는 지난 2012년 12월에 국방부의 특단의 보안 대책의 결과로 제기되어서 2015년 1월 1일부로 창설하였고 2018년 군사안보 지원사령부 창설과 함께 현 위치인 과천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연구소의 설립 근거는 근거와 임무는 각각 안보지원사령부령과 국방보안업무 훈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국방보안 전반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보안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기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으며 국방보안 정책, 정보보호, 방산보안 및 기술보호 등에 대해 연구를 하고 한국형 사이버 보안제도 개발, 국방보안 컨퍼런스 개최, 국방과 보안 학술지 발간 등 다양한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RMF 추진 배경입니다. 과거의 보안 영역을 살펴보면 보호 영역과 위협 공간, 위협원 등 한정된 물리적 공간을 기준으로 통제 가능한 보안 영역을 선정하여 자산을 보호해 왔습니다. ICT 환경에서는 외부 체계에 연결되어 보안 영역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인 보안 위협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 통제 가능한 보안 영역 선정을 통해서 위협 통제 비용 예측이 가능하였으나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됨에 따라 위협 통제 비용 예측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한한 사이버 보안 위협과 한정된 비용을 고려한 위험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위험 관리는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위의 요인을 식별한 후에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성에 대해서 위의 요인과 관련된 각각의 위험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의 수준을 확인하여서 위험이 허용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된 경우 적절한 경감 조치를 이행하고 효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군의 임무 환경 역시 물리적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보안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되는 군의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의존도를 보면 F4 팬텀의 경우 전체의 8%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나 F-35의 경우에는 전체의 90%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첨단 정밀 기술이 사용되는 측면과 함께 해킹에 취약하다는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신기술이 적용된 상용 제품 국내 도입이 확대되면서 보안 검증 소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 초반부터 모의 해킹만으로는 미국 제품의 보안 품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제품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 프로세스 자체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함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표준을 제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 정보유통체계에 대한 사이버 보안 인증평가 시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중에서 기밀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실시하였고
2000년대 중반에 독립 체계가 아닌 네트워크 중심의 평가를 진행하였고 여기에 정보 보존 개념을 발전시켜 RMF를 도입하였습니다. 미 표준기술연구소에서 국가급 RMF를 총괄하고 있으며 체계 연동을 위한 국가적 통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가급 표준 지침을 만들었고 리스트의 지침에 따라서 미 국방부는 2014년 RMF를 개발했습니다. 미 국방부 훈령에 따라서 미 국방정보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정보유통 체계에 대하여 전 수명주기 동안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F-35를 예를 들면 F-35는 비행하고 있는 지역의 전장 상황을 지휘부 및 동료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F-35의 비행 관련 데이터와 군사기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다른 F-35 운영 국가와도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전 세계에서 한 곳만 해킹이 되어도 다른 국가의 F-35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현재 미국은 자국이 개발한 RMF를 F-35를 운영하는 다른 동맹국들에게까지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RMF 동맹국 적용 확대에 따라서 한미연합작전을 위해 미국의 무기체계와 연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도 더 이상 RMF 도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보안평가 제도를 RMF 수준으로 보완하여서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보안 검증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RMF에 대한 개념과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RMF란 소요제기에서부터 양산 폐기까지 국방 전 수명 주기에서의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말하며 기존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정보 보호와 위험 관리의 개념을 결합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군 정보 시스템 보안 평가 및 관리 체계를 적용해 왔으며 2014년 이후 미 정보 표준을 기반으로 국방 RMF로 전환하였습니다. 국방 획득 체계상에서 사이버 보안을 보면 무기 체계를 획득할 때 단순히 시큐어 코딩이나 모의 해킹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초기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안성을 고려해 개발해야 하고 이때 갖춰야 할 보안 수준은 해당 제품이 수행해야 할 임무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제품 검수 시에는 단순히 패스페일 기반의 체크리스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평가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감내할 만한 위험 수준이면 운용을 허가해야 하고 끝으로 이러한 위험도는 해당 제품이 폐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측정 관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미 RMF 문서 체계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 국방성에서는 정보보안 위험관리 기준, 통제 항목 식별 및 선정 기준 등 각종 관련 지침에 따라서 RMF를 국방부 훈령으로 제시하였습니다. RMF는 시스템 분류부터 보안 통제 항목 감시까지 총 6단계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시스템 분류 단계로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 아군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영향도를 평가하여 중요도에 따라서 시스템을 분류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보안 통제 항목 선택 단계로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보안 통제 항목으로 변환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 보안 통제 항목 구현은 보안 통제 항목을 시스템의 관점으로 할당하여 구현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 보안 통제 항목 평가는 선정 구현된 보안 통제 항목이 올바르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5단계 시스템 인가에서는 보안 통제 항목 평가 후에 보안 사항을 확인하여서 시스템의 위험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도를 판단해서 위험이 용납되는 수준이면 승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6단계 모니터링에서는 시스템 인가 후에 양산 유지 보수 목적으로 대상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RMF가 도입되면서 보안 통제 항목 적용 시에 일률적인 규정 적용이 아닌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매월 1회 이상 변경돼야 된다고 사이버 훈령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적용을 했던 사항들이 RMF 제도상에서는 업무 특성과 환경에 맞게 융통성 있게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안 평가 방식도 변화하게 되는데, 과거 보안 감사의 경우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해 OX로만 평가하던 방식을 보안 통제 항목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험 수용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도록 변화되겠습니다. 앞장의 비밀번호 설정을 예로 들면, 비밀번호는 매월 1회 변경해야 된다는 규정에 대해서 업체의 출입 통제 시스템에 의해 출입 인원이 통제되고, 그리고 통제구역으로 설정되어 보호받고 있다면 보안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분기 1회라든지 아니면 반기 1회라든지로 완화하는 등 융통성 있게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RMF의 특징을 종합하면, 첫 번째, 위험관리 개념을 적용해서 위험평가 및 완화를 통해 시스템 도입 및 운영 간의 보안 위험을 관리하고, 두 번째, 임무 수행 주체의 시스템 보안 위험 책임을 강화했고, 세 번째, 수명 주기 전체에 걸쳐 보안 위험 관리를 적용하였으며, 네 번째, 미 보안 통제 항목 및 국제 표준, 그리고 한국군 훈령을 반영해서 보안 통제 항목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 위험 관리 자동화 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토록 할 예정이 있습니다. RMF에서 시스템 보안 등급 분류 기준입니다. 우리 군의 현재 정보 시스템 분류는 가급, 나급, 다급으로 구체적인 정의보다는 매우 정성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급을 예를 들 경우, 각급은 군의 지휘 통제 및 작전 수행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거나 비밀 정보를 처리하는 체계로 훼손, 마비 시에 국방 중요 업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체계로 정의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우리의 군의 대부분의 체계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RMF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임무 특성 및 정보 유형을 기반으로 정량화된 보안 등급 분류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보안 통제 항목을 개발하기 위해 미 보안 통제 항목과 국제 표준, 훈령을 반영하여 접근 통제부터 암호 관리까지 17개 분야 761개의 보안 통제 항목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시험 적용을 통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무기체계 수명 주기와 RMF 업무 절차의 관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단계 보안 시스템 보안 분류에서부터 6단계 모니터링까지 소요제기부터 전력화 및 폐기까지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서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뒤편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형 사이버 보안제도 일명 KRMF 절차안입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미군의 절차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시스템 보안 분류 단계로 대상 시스템의 정보 유형을 정의하고 보안 목표 수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신형 무인기를 예로 들면 지휘 지침, 전장 인식, 의사결정 지원 등등의 여러 정보 유형을 정의하고 각각의 정보 유형에 따라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의 보안 목표 수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은 정보 유형 분류에 따른 보안 목표 설정 수준 예시입니다. 정보, 날씨, 군수 등 정보 유형에 따라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에 대한 임시 영향값을 설정한 후에 하이 워터마크 방식을 평가하여 보안 목표 수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즉 어느 항목이라도 하이가 나오면은 하이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2단계는 설정된 보안 목표 수준에 따라서 보안 통제 항목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보안 목표 수준이 기밀성 중, 무결성 중, 가용성 하로 설정됨에 따라서 보안 통제 항목을 해당 수준에 맞게 선택한 후에 최종적으로 체계 특성을 반영하여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 보안 통제 항목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폰은 미 보안 통제 항목 분류로부터 접근 통제까지 분류로 이게 접근 통제부터 사업 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선정된 보안 통제 항목을 대상 시스템에 구현하는 단계입니다. 무인 공중 폭격 시스템 연구 개발 시 보안 통제 항목 구현을 예로 들면 보안 통제 항목의 하나인 인증 관련 보안 기능을 시스템에 구현하기 위해 암호화 무선 통신을 적용하여서 구현토록 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대상 시스템에 구현된 보안 통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보안 통제 항목 평가 결과 구현이 미흡한 항목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구현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실패가 아니라 후속 조치 계획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안 통제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예시입니다. 5단계는 보안 통제 항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 평가를 시행해서 운영 인가를 발급하는 단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현이 미흡한 보안 통제 항목에 대해서는 위험 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이 완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 인가를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모니터링 단계는 체계를 양산하여 배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안 통제 항목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스템의 보안 수준을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체계를 배치 후 운영 환경이 변화되면 이를 평가해서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을 폐기할 것인지 판단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단계의 예를 들면 무인 공중 폭격 시스템이 배치되고 난 이후에 폭격기와 간지탑 사이에 통신의 복호화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면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 시스템의 보안 강도를 평가한 후 정정 조치를 수행하고 보안 인가 패키지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평가 내용과 보안 인가 패키지를 시스템 운영 및 인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암호 시스템의 지속 사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요기획 단계에서의 RMF 적용입니다. 국방 획득 체계 단계별 RMF 적용 절차입니다. 선행 연구와 탐색 개발 단계에서 시스템 분류와 보안 통제 항목 선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기 체계 수명 주기 첫 단계인 소요 기획 단계부터 시스템 보안 분류와 요구사항 식별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미군은 무기 체계의 작전 요구사항을 생성하는 프로세스에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무기 체계의 핵심 성능 지표 주요 체계 속성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같은 경우에는 소요제기부터 연구개발 단계 초기까지 보안 활동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소요기획 단계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정보 유형 분류 및 보안 영향 수준 결과를 반영해야 될 산출물은 소요제기서와 전력소요서 안이 되겠습니다. 중기전력 소요서 양식입니다. 이 6번 작전 운영 성능 다 항목의 보안 대책 부분에 초기 정보 유형 및 시스템 보안 분류 결과와 초기 시스템 보안 요구 사항 식별 결과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반영하고 별지에 세부 내용을 상세히 기재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 정보 시스템 분류는 매우 정성적으로 그 정의가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대대급 UAV와 전국급 UAV는 동일한 무기 체계이지만 규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방정보 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보안 분류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체계는 동일한 보안 등급을 적용하여 관리하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두 UAV를 동일한 위험관리 체계를 적용한다면 유지 및 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중심의 보안 분류 체계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보 유형이란 조직에 의해 정의된 특정 범주의 정보를 말합니다. 시스템 보안 분류는 보호 대상, 즉 시스템별 임무 특성을 기반으로 정보를 분류하여 분류된 정보 유형에 요구되는 보안 목표 및 수준을 정성적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체계에 동일한 보안 등급을 적용하여 관리해야 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무기 체계의 정보 유형을 대상 체계의 정보, 즉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 유형을 분류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각 군의 공통된 정보 유형 위주로 다룬 것으로 필요시 훈령이나 지침 등을 근거로 추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시스템 보안 분류 업무 수행 절차입니다. 초기 시스템 정보 수집 및 분석 단계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인가정보 현황을 확인하고 소유자 기사 작성 지침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세부 정보 수집은 초기 시스템 정보 수집 및 분석 및 결과와 초기 보안 요구 사항 식별 결과, 그리고 소유자 기사, 전력 소요 사안을 토대로 시스템 운영 개념, 주요 기능 등을 구체화하여 추가하여 식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정보 유형물 보안 영향 수준 조정 요인이 발생하면 보시는 표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보안 영향 수준을 조정하게 됩니다. 정보체계의 실무자는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 유형을 식별하고, 그리고 각 정보 유형별로 보안 목표 및 보안 목표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에 대해서 보안 영향 수준을 상, 중, 하로 할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존 정성적인 평가 방법은 상당히 범위가 크고 모호하기 때문에 기존의 범위보다 좁은 범위로 정성적인 값을 산정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제도를 지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도 이와 발맞춰 새로운 무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안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군은 국방계획 전략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제도를 정립하고 선진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국가 사이버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RMF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경과했는데요. 세 번째 발표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ECM 기술 기반 차세대 진영형 방산기업 문서보안 통합체계 플랫폼 이영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노티움의 이영택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국방 쪽에 많은 말씀을 들어서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저는 수기사 3호전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사 과정은 C4I하고 NCW 쪽에 공부를 했어서 굉장히 좀 익숙합니다. 오늘 ECM 기술 기반 차세대 지능형 방산기업 문서보안 통합체계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장황한데 제가 사실은 한 50페이지 정도에서 150분 정도 강의하는 걸로 알고 왔는데 15분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초스피드로 지루하지 않게 가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과 근무 환경 변화는 이제 지금 우리가 기회로 볼 거냐 위협으로 볼 거냐, 사실 이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가진 사람은 위협으로 보고요, 가지지 못하고 뭔가 새롭게 개혁하고 새로운 것들을 모색하는 분들은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디지털화는 대단히 큰 기회라고 보죠. 근데 방위산업적 측면에서는 대단히 큰 위협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망분리 정책을 데이터 관리 업무망에서 하고 인터넷망에서는 데이터 존치가 불가하고, 그런데 우리가 클라우드 정책의 핵심은 데이터의 교환이죠. 빅데이터 시키고, 그리고 지금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같이 진행을 해서 사실은 정책 충돌이 있어 와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딱 단면입니다. 이걸 풀 거냐 규제할 거냐. 규제해서 그러면 보호는 하는데 우리 사회의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이 문제 갖고 사실은 아무도 열심히 뛰는데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택근무, 코로나가 딱 닥치면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될 업무망에서 가장 위험한 집에서, 이제 보안이 가장 위험한 집에서 접근해서 일해야 되는 시기를 맞이한 거죠. 다시 말해서 정책 변화, 보안 변화, 모든 것들이 지금 변화하는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보안 위협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죠. 그래서 작년과 올해 사실은 보안업계가 대단히 큰 역으로 큰 호황을 지금 맞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융기관이 법 개정을 했죠. 그동안에는 이렇게 현행 법령인데
외부에서 사내 업무망에 못 들어오게 하는데 법 개정을 통해서 임직원이 상시적으로 업무망에 사내 업무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했죠. 이게 이제 작년 말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부 재택근무 보안 대책이 국정원 대책입니다. 그 원격 접속 단말 보안이 있고 문서 보안 쪽에서 좀 획기적인 제안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문서 중앙화 체계와 업무 자료 중앙 관리로 보안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라.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이게 국정원에서 과연 나올까 했는데 이렇게 나왔고, 실질적으로 재택근무, 원격 근무가 본격화되면서 이 문제가 핵심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오늘 문서 중앙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망분리의 SSL VPN에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문서 중앙화가 사실 핵심적인 말하자면 문서 클라우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엔드포인트 문서 보안 체계가 그동안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총 7가지의 유출이 나갑니다. 하나가 외부로 접속, 전자 메일을 통한 PC 조작, 재설치하면 DLP가 완전히 무력화돼 버리죠. 그리고 뭐 중요 문서의 조작을 통한 유출, 확장자 변경을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런 위협 요소들이 있고, 요즘에 이제 재택근무하면서 원격근무하고 이제 업무망에 접속해서 카메라로 찍죠. 지금은 이렇게 셀프 카메라를 못 찍습니다. 왜냐? 1.5m에서는 이 손금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고, 사실 생체 정보는 한번 유출이 되면 두 번 다시 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보안에서 이야기하는데 외국에서는 또 이게 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못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감춰야 되는, 다시 말해서 카메라의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옛날 같으면 일본 카메라로 보자면 2,500만 화소면 그때 1,000만 원, 2,000만 원 했던 게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고, 지금 가장 큰 기존의 보안 체계로서 잡을 수 없는 게 지금 카메라 촬영에 의한 유출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아까 도면도 지금은 이렇게 찍어서 사실 컨버팅 프로그램에 올리게 되면 그대로 도면이 캐드에 올라가는 그런 카메라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장 매체를 통해, 그리고 해킹 불법 접속을 통한 유출, 총 7가지로 정리하고,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추가적인 방법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엔드포인트 보안의 구축의 문제가 DRM 서버 하나, DLP 서버 하나, 출력물, 화면 보안 서버 하나, 랜섬웨어 탐지 차단 서버 하나, 보안 백업, 문서 중앙화, 저장 통제, 이 모든 것들이 각각 서버들이 다 있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냐면 과도한 도입 비용, 유지 비용, 그다음 솔루션별 다수의 전문 인력 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 디지털화가 70% 정도 진행되고, 그래서 최악의 구인난에 최악의 IT 구인난에 최악의 지금 취업난 속에 IT 구인난을 겪고 있죠. 앞으로 지속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신규 도입 시 업데이트 충돌 문제, 연동 사용하는 다양한 불편함, 데이터 보안 고도화에 따라 어려운 거죠. 아마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로 안 돼? 그리고 이제 더 하나 문제가, 이제 앞으로 AI가 삼성에서 얘기합니다. 삼성의 모든 기술은 모두 AI를 접목할 것이다. 그러면 데이터 정규화가 하나로 안 되는데 이 엔드포인트는 이제 영원히 전부 수동식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 자율주행이 된다면 차량이 솔루션도 자율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전부 바뀔 겁니다. 어디서 고장 났고 어디 문제가 있고 누가 지금 유출을 하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AI가 전부 해내게 되는 거죠. 그 문제가 AI가 우리가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어 정확히는 알지만 AI는 우리가 한 달간 해야 될 걸 단 몇 초에 해버립니다. 그만큼 시간을 확 줄여버리죠. 그만큼 인력이 줄어들고 효율이 높아지는 게 AI의 특징입니다. 그 기존의 엔드포인트 데이터 보안 쪽은, 문서 보안 쪽은 AI가 접목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구조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경계선 보안을 우리가 해왔죠. 다시 말해서 벽 세워놓고 들어오는 거 막고 나가는 거 막는 이런 경계선 보안인데, 그 경계선만 넘어가면 끝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했죠. 무수한 유출의 과정들이 이 과정에서 생겨난 겁니다. 들어오는 거, 저희가 한국 랜섬웨어 침해 대응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년간 24,000건을 도입을 했고,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위협에 직면해 있죠.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제조업,
엄청나게 뭐 200대, 400대까지 지금 서버 공격당하고 지금 기존의 체계가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000만 불을 요구를 합니다. 그 정도의 상황으로 돼 있어서 이 경계선 보안 갖고는 이제는 다시 말해서 해커, 랜섬웨어 해커, APT 해커들한테는 기존의 보안 체계는 아니다. 나한테 적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원자력 연구소나 뭐 이런 지금 많은 그 해킹들 그걸 이제 전부 어떤 보안 규정 미준수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의 저 해커들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신병종 악성 코드가 대단히 증가하고 있고 이제 새로운 해킹 공격에 대한 대응의 딜레마죠. 이게 국정원이든 기무사든 국방이든 똑같은 딜레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공격급벽이 나옵니다. 신변종 랜섬웨어가 나오고 내부 유출 고도화가 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새로운 보안 기술로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 보안 인증 취득을 하는 거죠. 인증 있어? 이거 가지고 얘기해요. 또 역으로 그러면 인증이 그걸 막아줘? 답을 못해요. 이게 이제 딜레마자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에서 규격 정의하고 보안 심사에 1, 2년 인증 취득하면 해킹이나 유출 기법이 변화하고 진화해 버리죠.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 사회에 계속 지금 지난 10년간 해커들을 못 쫓아가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변화가 획기적으로 없는 한 영원히 해커를 또는 유출을 우리는 이겨낼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방산문서 공유하고 협업 문제는 지금 2005년도는 1인 업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회의도 많이 하고 그다음 다른 장소에서 회의는 좀 작고요. 그다음 이메일을 통해서 오게요. 2020년도는 1인 업무가 줄어들면서 이제 더더구나 코로나 시대에서는 회의가 이제 많지 않습니다. 그럼 같은 장소 다른 장소에는 비대면 회의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지금 업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업무의 생산성, 효율성, 비용 절감, 업무 수행의 협업 환경이 필요할 지금 고려할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방산문서 관리 현황하고 문제점은 각종 방산문서 및 지식정보 등이 개인화되어 있고 전부 PC에 있죠. 그리고 불필요한 방산문서의 중복 보관과 분산 관리. 저희가 해보면 전체 PC에 있는 데이터의 중복률이 보통 50%에서 70%입니다. 우리가 PC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20%는 자기가 만들었고 나머지 80%는 외부에서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중복돼 있는 겁니다. 그걸 다 PC마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방산 문서에 대한 보안 및 통제 기능이 미약하고 그래서 이제 유출 경로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 문제는 굉장히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 방향은 정보 자산의 가치 증대, 문서 관리 체계 혁신 도모, 협업 공유의 문화 정착, 업무 효율 극대화, 이력 관리로 보안 강화. 이게 사실은 말로는 되는데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저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대 효과로는 사내 자료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됩니다. 문서 중앙화를 도입하게 되면. 그래서 스마트 워크 기반 업무 생산성하고 효율성 향상, 이게 5배 정도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 다시 말해서 검색을 통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했던 거에 없나? 인터넷을 뒤져보면 대부분 요즘 많이 나오죠. 그걸 참고를 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사내에는 전문적인 업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대표님이나 임원님들이 무슨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데이터 누가 갖고 있지? 누군가는 갖고 있을 텐데 못 찾아요.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관리하고 유통 체계를 마련하고 조직 정보를 전체적으로 자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숨은 우리의 문서 자산, 그게 이제 자산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걸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에서 관리하는 구조죠. 그래서 제도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과 기술 측면에서 추진 전략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성 검토가 전체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ECN 기반 방산문서 중앙화 보안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이게 사내 방산문서 클라우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서든 내 데이터에 접근해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일을 봐도 굉장히 보안이 유지되는 그런 구조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 스마트 플랫폼이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문서 공유와 협업 체계 개선, 재택근무 원격, 업무 효율성 제고, 새로운 보안 위협 대응과 보안의 혁신. 이건 이제 어떤 형태로 구현이 되냐면 문서 관리의 방법이 개선, 실시간 문서를 자산화시키고 회사에 지적 자산의 보안을 강화하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 공유와 협업 집단 지적 능력이 강화되고 분명히 자료를 공유하면 집단 지성 능력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리고 원격하고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엔드포인트 보안의 혁신이면 경계선 보안을 강화할 뿐더러 업무 행위 예측 보안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C에 있는 데이터의 양만 갖고도 이 사람의 유출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모으죠. 그러면 양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다 빼낸 뒤에는 그 데이터를 다 지웁니다. 양이 줄어듭니다. 이걸로만 봐서 충분히 그 사람은 유출을 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잠시 저희가 10년간 만들어 온 영화를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근무 환경 속 기업에 꼭 필요한 데이터 보안 기능들. 그러나 모든 걸 다 갖추기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선택을 앞둔 기업은 고민합니다. 데이터 보안을 한 번에 완성할 수는 없을까? 해결책은 바로 이노티움의 엔드포인트 데이터 보안 플랫폼, 이노 스마트 플랫폼. 사무실과 재택근무 환경을 통합하고 직원 간 데이터의 효율적 공유와 협업을 위해 문서 중앙화는 필수입니다. 이노 ECM은 기업 문서 중앙화 시스템으로 전사 문서를 실시간으로 기업 자산화하고 사내 데이터 보안을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하나의 노트북을 사내 업무와 재택근무용으로 동시에 사용할 때 네트워크와 저장 매체를 통해 기업의 중요 데이터가 유출되고 악성 코드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시큐어존은 근무 장소에 따라 사내 업무 모드와 재택근무 모드로 구분하여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노트북 분실 시 데이터를 원격 삭제합니다. 화면 촬영, 인쇄를 통한 문서 유출은 재택근무 환경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입니다. 이노마크는 예측 불가능한 워터마크 위치 선정을 통해 자동 삭제를 막고 투명도 자동 조절 기능으로 작업 시 편의성을 높입니다. 협업을 위해 외부로 반출된 문서는 여러 협력사를 거칠수록 유출 위험이 커집니다. 엔파우치는 GPS 기반 추적 기능으로 반출 문서의 위치를 파악하고 문서 열람 권한 관리로 협업 전 과정에 데이터 유출을 방지합니다. 랜섬웨어 등 IT 재해는 기업의 중요한 문서를 훼손해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합니다. 리자드 백업은 데이터를 저장소에 실시간 백업하여 랜섬웨어 공격과 IT 재해로 인한 데이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수천 대의 PC 문서를 VDI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그니처 기반 백신 제품으로는 고도화된 신종 랜섬웨어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랜섬 크런처는 랜섬웨어의 행위를 감지해 알려지지 않은 신종 랜섬웨어에 접근해도 즉각적으로 대응합니다. 기업에 필요한 모든 보안을 통합한 이노 스마트 플랫폼. 비용은 저렴하게, 사용은 편리하게, 예측은 정확하게, 보안은 더 강하게. 검증된 기능을 바탕으로 기업의 데이터를 지킵니다. 언택트 시대, 다양한 업무 환경의 데이터 보안 고민을 해결하는 단 하나의 엔드포인트 데이터 보안 플랫폼, 이노 스마트 플랫폼. 저희가 10년 동안 찍었던 영화입니다. 이거 좀 화면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그 다음 장으로. 다음 장 지금 1분 30초 넘었는데요.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아까 그 다음 장으로 좀 돌려주시겠어요? 그 영국공단에 10년 전에 갔더니 엔드포인트 쪽에 저희가 이제 백업부터 시작해서 넣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어떻게 에이전트를 깔아요, 대표님. 하나로 안 됩니까? 사실은 10년 만에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원 매니저, 원 에이전트, 원 DB 이걸 다 구현을 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보안 인증의 문제죠. 지금 국정원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 기능 확인서라는 새로운 제도가 나와서 보안 적합성 검증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구성도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요. 금융기관에 350개 지점에 다 저희가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 오토마크 기능. 예.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150분 동안 준비했는데 15분 동안 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유비무한 보안 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개발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자. CDS와 정보체계 망 연동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CDS 정보체계 망연동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LNSP 김기현입니다. CDS가 용어가 되게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국내 망연동 정책하고 미국 CDS하고 일방향적으로 이제 소개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방화벽 그러면은 파이어월이잖아요. 침입 탐지, IDS, IPS. 근데 망간 자료 전송을 영어로 하게 되면은 망연계 장비? 영어로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정확하게 이제 망연계 장비는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있는 장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망분리 쪽에서 쓰는 장비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CDS 쪽이에요. 그러니까 크로스 도메인 솔루션, 말 그대로죠. 크로스 도메인이니까 망간 일단은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솔루션, 이렇게 해서 이제 CD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그 정보 체계 쪽에 이제 망연동 정책, 실제로 이제 망분리 정책이죠. 보면은 이제 내부에 PC 한 대 두고, 그 다음에 인터넷 PC 한 대 두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운영하는 그런 쪽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국방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직접 연동 방식하고 간접 연동 방식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밑에 네모 박스로,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용으로 나와 있는 망연계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망연계 솔루션 쪽에서 보면은 대부분 뭐 중간에 스토리지를, 그러니까 군 쪽에서 제가 이제 많이 들었던 게 중간에 스토리지를 두고 여기서 이렇게 뭐 줍고 스토리지를 통해서 주게 되면은 이거는 간접 연동 방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간에 스토리지를 두더라도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좌측 그림에 보시면은 저렇게 서버 투 서버로 연결이 돼 버리면은 직접 연동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우측과 같이 이제 통제 장치 쪽에서 좌측에 있는 자료를 예를 들어서 인터넷 PC에서 일단은 자료를 올려요. 그러면 승인을 받으면은 다시 내부 PC에서 가져가요. 자, 이렇게 이제 가져가게 되면은 인터넷 PC하고 내부 PC가 직접 통신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은 간접 통신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서버 투 서버에서는 외부망하고 내부망 서버가 양쪽으로 통신을 해야 돼요. 자, 양쪽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스토리지를 두든 스트리밍 방식을 쓰든 어떤 방식을 쓰든 간접 통신, 직접 통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림 방식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간접 통신이 될 수 있는 거는 일방향 쪽이에요. 그러니까 일방향 쪽은 선 하나는 연결시켜 놓고 선 하나는 끊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요 구조 쪽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망년동 쪽 국방에서 많이 이제 쓸 때 서버 투 서버 연결할 때도 우측에 있는 스토리지 방식을 그냥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결을 하시는데, 그렇게 직접 연결을 해버리면은 직접 연동 방식이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직접 연동 방식인데 중간에 보면은 스토리지를 주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이제 스트리밍 방식 얘는 뭐 불안전하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통 집에서 이제 뭐 인터넷으로 컴퓨터 많이 해보잖아요. 집에서는 일단 랜으로 돼요. 자, 그런데 중간에는 뭘로 바뀌죠? 통신사에서 광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다시 저쪽 서버로 가면 TCP/IP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통신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게 직접 연동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직접 연동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스토리지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라우터도요. 그러니까 라우터 같은 경우에 라우터나 스위치들도 요새 데이터 들어오면 버퍼에 저장했다가요. 그다음에 바로 전송을 해요. 그러니까 저장을 했다 안 했다 아니면은 케이블로 연결됐다 통신 방식이 다르다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엔드 투 엔드 방식에서 내가 리퀘스트를 줬을 때 리스폰스가 오느냐. 자, 이렇게 와버리면 거의 이제 그거는 이제 직접 연동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연동 방식은요. 저렇게 이제 내부망 사용자하고 외부망 사용자가 직접 연동이 안 되죠. 우리는 거의 내부망 PC에서 파일을 올려놓죠. 파일을 올리면은 성인이 나게 나면은 우측으로 움직여요. 우측으로 움직이면은 외부망 PC 사용자는 이쪽 외부망 전송 통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부망 PC하고 외부망 PC가 직접 연결이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를 보통 이제 간접 연동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지나가고요.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서 보통 이제 CC 인정할 때 보면은 스트리밍 방식은 서버 투 서버로 정의를 해놓고, 그다음에 그 PC 투 PC는 자료 연계 방식으로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놓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이 국방에서 이야기하는 직접 연동 방식은 다 서버 투 서버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서버 투 서버 방식에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일방향 방식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PC 투 PC 방식은 간접 연동 방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국정원에서 CC를 받는 제품하고 현장에서 지금 적용하는 방식하고 현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 정책 변화인데요. 그러니까 정책 변화 쪽을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제 업데이트하거나 패치할 때 CD나 이제 USB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죠. 자, 사용을 했다가 올 4월쯤 해서 3월인가 4월 해서 지금 이제 VPN 취약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제 패치나 업데이트가 되게 이제 늦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 쪽에서 지금 기반 시설 쪽에 이제 정책을 바꾼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연결을 할 때 외부에서 이제 패치나 업데이트 할 때 일방향을 이제 써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정책 자체가 이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기반 시설 쪽은 이제 CD나 이제 USB를 이제 사용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 부분을 이제 일방향으로 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책적인 주요 변화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두 번째 이제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국내에서는 보게 되면은 이제 망간 자료 전송 장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제 DB 공유형 아니면은 중계 서버형, 일방향형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좀 다 이제 20분씩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 27분에 지금 시작을 해서 적어도 한 40분 정도까지는 좀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CDS의 전체의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CDS는 이제 어차피 이제 서로 다른 도메인 간의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어떤 그런 솔루션이 이제 CDS 쪽이에요. 그래서 CDS는 이제 그 미국 정부하고 국방에서 다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때는 NSA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CDS 종류는 이제 전송 CDS, 액세스 CDS, 멀티레벨 CDS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전송 CDS는요, 양 도메인 간에 직접 통신을 하는 경우에요. 우리나라가 이야기하는 이제 직접 그러니까 스트리밍 좀 방식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액세스 CDS는요, 양 도메인 간에 접속을 못해요. 그러니까 직접 접속을 못하고 중간에다가 데이터를 올려놓으면 이 데이터를 이제 반대편에서 가져가는. 그래서 데이터의 액세스는 하는데 도메인 간에 서로 통신을 못하게 하는 게 액세스 CDS라고 보시면 되고요. 멀티레벨 CDS는 아마 미국에는 있는 것 같은데 호주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꺼내서 보게 되면은 뭐 탑 시크릿, 시크릿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일단은 그 보안 등급이 다른 경우에 자료를 유통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멀티레벨 CDS 제품이 됩니다. CDS 쪽은 NSA 쪽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NCDS 뭐 해서 그 여기에서 이제 관할을 하고요. 보통은 이제 정부 제품들은 이제 CC 체계로 이제 보통 많이 이제 전환이 됐는데 유일하게 CC 체계로 전환이 안 되고 있는 게 망간 자료 전송 CDS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DS 쪽에서 이제 2018년도에 레이즈드 바라고 이제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 CDS 이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파이어월 하고요. 일방향하고 그 가드, 그러니까 멀티 필터링 하는 거 있잖아요. 가드 개념, 이 세 가지 개념이 다 통합되는 게 CD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더 향상된 거는 저희들이 이제 보안 제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 보안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CDS에서는 그 소프트웨어 쪽의 보안하고 하드웨어 보안 쪽을 둘 다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원웨이 쪽 강제하게 돼 있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보통 이제 트러스트 OS라고 하죠.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강제를 하고 TPM까지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복잡한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보안으로 이제 기능만으로 되어 있는 보안 제품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능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CDS 이제 일방향인데요. 이제 좌측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일방향, 역방향. 그다음에 위에서 보면은 얘를 이제 원웨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측 상단에 그러면 이제 투웨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밑에 쪽에 같으면은 이제 양방향. 그러니까 일방향을 가지고 단방향, 역방향, 투웨이. 그다음에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뭐 망연계 장치 있잖아요. 망연계 장치 자체도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쪽까지 강제를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DS 개념인데요. 이제 CDS 개념은 이제 이거 액세스 CDS 개념인데 양쪽에서 서로 통신을 못해요. 중간에 데이터를 놓고 이제 가져가는. 이제 우측에 보게 되면은 내부망 PC에서 데이터를 올려놔요. 그러면은 이제 밑에 그림 보면은 인터넷망 PC에서 데이터를 가져가요. 자, 이런 형식으로 이제 구현될 수 있는 게 그 액세스 CD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멀티레벨 CDS는 일단은 그 트러스트 OS를 사용해서 보안 등급을 탑 시크릿, 시크릿 컨피덴셜 이렇게 이제 언클래시파이드 나눠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러한 이제 트러스트 OS가 없기 때문에 미국을 빼놓고는 거의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CDS 제품은요, 외국어로, 그러니까 5I를 빼놓고는 외국어로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CDS 제품을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의 이제 CDS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구축된 건데요. 그러니까 보안 등급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일방향 하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정보 수집하는 쪽, 빅데이터 수집하고 이제 관제하는 쪽에서도 뭐 클라우드 연계할 때도 주로 이제 일방향으로 이렇게 연계되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치 업데이트 할 때 뭐 국내에서는 올해 이제 그 정책을 국정원에서 풀기는 했는데 외국에서는 패치 업데이트 할 때 일방향으로, 그러니까 일방향으로 이제 패치 업데이트가 되게 빠르게 패치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죠. 대신
악성 코드에 감염됐더라도 자료 유출이 받고, 그러니까 일방향으로 해서 반대 회선이 단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지 이제 한 12분 정도 되는데요. 일단 뭐 저희 회사 제품 소개는 일단은 뺄게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쪽은 이제 주로 이제 기반 시설 쪽에 일방향 쪽을 많이 하고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한수원부터 해서 발전사들, 그다음에 뭐 그 인천공항부터 해서 이제 많이 들어갔고, 국방 쪽은 이제 JCCI부터 해서 이렇게 뭐 섹부터 해서 뭐 이렇게 이제 현재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향 솔루션으로 저희들이 뭐 엔넷 다이오드 쪽이 있고요. 그러니까 역방향 쪽으로 지금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역일방향 쪽으로 인정을 받은 회사는 저희 회사가 지금 유일한 제품이 지금 현재 유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방향으로 해서 이제 다양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로는 이제 국내 이제 망연계 이런 쪽보다는 미국 CDS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고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지 발표를 너무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휴식을 하고요. 10분 후에, 그러니까 50분에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